이런 압축항이 계약법 하고 있습니다. 계약 총론하고 있고요. 계약 총론에서 제일 먼저 계약 자유원칙과 관련된 약관규제법을 정리했고요. 계약의 종류를 봤죠. 쌍무, 편무, 유상무상, 낙성, 유물계약. 계약의 성립을 봤습니다.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이제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이런 거 봤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 여기까지 봤습니다. 참 쌍무계약의 효력 두 번째 위험부담. 그러니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나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는 쌍무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때문에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위험부담이라는 게 뭘까? 쌍무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채무를 중심으로 보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채무가 생기는데 자, 그 중에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어느 한쪽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책임 없는 사유, 즉 규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이런 뜻이죠. 후발적으로 불능이 됩니다.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니까 그 채무는 소멸을 해요. 그럼 문제가 하나 남죠. 뭐 상대방 채무. 이거 어떡할 거냐의 문제. 이거를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요. 갑은 을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채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수용이 되어버려요. 후발적이죠. 계약 이후니까. 계약 이전에 수용이 되면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이후 수용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이때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넘겨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경우에 을의 반대급부, 대금 지급 의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란다.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민법.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좀 전에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죠. 근데 이게 수용이 됐죠. 즉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됐습니다. 그때 그 채무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지금 위험 부담이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가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갑이. 그 말은 갑은 을에게 그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효과를 보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는 자기 급부를 면하는 대신 당연하죠.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는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능이 됐으니까. 반대급부 즉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을이 갑에게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 돌려받아야 되죠. 따라서 을이 이미 이행한 계약금 따위, 중도금 따위가 있다면 그거는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더라.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이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다는 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갑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다는 건 픽스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문제가 대금 지급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채권자 위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A 토지 소유권 이전 채권을 말합니다. 즉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을 말합니다. 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즉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냐? 두 가지. 첫째가 좀 전에 봤던 토지 매매 계약의 갑의 채무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채권자 잘못으로 불능이 됐어요. 채권자.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된 경우. 토지 같은 거는 좀 그렇지만 건물 같은 건 어때요? 건물이 을의 잘못으로 멸실이 된 경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을이 건물을 보러 왔다가 담배 같은 걸 잘못 꺼가지고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나서 건물이 멸실됐다. 소실됐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연히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채무자 갑은,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채권자 수령지체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자, 1월 10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했고요.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까지 수령이 안 됐어요. 따라서 갑은 1월 30일 날 을에게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했어요.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갑으로부터 땅을 수령하지를 못하겠죠. 이게 수령지체예요. 채권자 지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을 못해. 그래서 수령을 못해. 그 상황에서 2월 10일쯤 수용이 돼. 을의 지체 중,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됩니다. 이런 경우, 요 두 가지 경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을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을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거나 을의 지체 중 불능이 되거나 이렇게 을의 잘못이 있으니까 을이 위험을 부담해라. 결과적으로 둘 다 갑은 이렇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안 넘겨줬잖아요. 그죠? 근데 대금은 받잖아. 근데 이 갑 소유권 안 넘겨줬으니까 양도세 안 냈죠. 또 갑이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 즉 갑이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을 또 얻은 게 있더란 말이지. 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이익을 얻은 게 있더라. 그건 당연히 을에게 상환해라.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도 처리합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법원은 자, 을은 그냥 대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넘겨라 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 토지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수용이 됐다. 건물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지진으로 멸실됐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을은 갑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갑에 대해서 대신 보상금 따위를 넘겨라. 요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요걸 위험부담이란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있죠.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갑이 땅을 을에게 판 다음에 수용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반대 임무는 이행하면서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위험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 두 가지 봤고요. 동시이행의 변별권하고 위험부담. 그 다음에 조금 어렵고 중요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과 을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책무가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고, 갑이 을이 이거를 수락을 해. 알았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약속대로. 다시 말해서 병이 을에게 대금 내놔. 대금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 을이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해요. 그러면 그 병은 채무자, 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을 말합니다. 을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죠.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게 됩니다. 예,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고, 을이 이걸 수락을 하게 되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결국 병이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 그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라고 하면 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 자, 을은 수락했어요. 낙약자라고 하면 되죠. 이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라 하면 낙약자를 말합니다. 위험부담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낙약자를 말하게 됩니다. 제3자는 수익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와 같은 보통의 계약을 하면서 플러스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 약관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죠. 이건 이제 제3자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특약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매매 계약 따위 하면서 특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주택 분양 보증입니다. 자, 건설회사 아파트를 분양하겠죠. 분양자. 자, 분양을 받은 병. 받을 숫자 써서 수분양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설하다가 부도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주택 분양 보증회사하고 대한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분양 보증 계약을 체결해요. 누가? 분양자가. 자, 이 주택 분양 보증 계약은 내용이 단순해요. 혹시라도 갑이 부도가 나면 을이 분양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갑이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을이 대신 분양 의무를 이행한다. 이게 분양 보증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조건 붙었죠. 어떤 조건? 갑이 부도 나면 이라는. 그러니까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수분양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겨요. 자, 이때 이 수익의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세 번째,
자, 병이 수익회사를 표시합니다. 그럼 병은 권리가 생겨요. 어떤 권리? 야, 빨리 줘서 아파트 내놔. 갑이 부도가 났을 때 병은 너한테 야, 빨리 줘. 그래서 빨리 내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죠. 중도금, 잔금 따위가 남아있을 때 그걸 납부할 의무도 생기죠.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만 생겨요. 그런데 주택 분양보증계약 같은 것들은 권리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의무까지도 부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느냐? 그렇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 주택 분양보증계약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한다. 수익회사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판례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구별 개념인데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말이 나오거나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존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하고 변제를 위한 공탁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추리는 원인관계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유청하는 사람을 요약자라 그랬죠. 수락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그랬죠. 낙약자가 채무자라 그랬습니다. 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는 기본관계니까 여기에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하고 을이 오케이 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준다. 그럼 을은 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못 줘라고 거절할 수 있죠. 항변이라고도 합니다. 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보상관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당연히 을은 병한테 나 아직 소유권 못 넘겨받았다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지요. 당연히. 반면에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는 이 관계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약자나 낙약자는 나 소유권 못 넘겨줘. 나 대금 못 줘. 라고 항변, 대항, 거절 못한다고 됩니다.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약자나 낙약자는 상대방에 대한 의무, 거절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라 그랬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라 고 조문이 있어요. 542조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하여 뭔가 항변, 주장할 게 있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을은 병한테 갑이 아직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동시항변권이죠. 그래서 나는 대금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죠. 거기에 뭔가 항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하고 돈 못 줘 이런 소리 못하고 또 요약자도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대가관계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건설회사가 분양보증회사에 나 보증료 못 줘. 이런 소리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하고 대가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당연히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 그걸 뭐라 했죠? 제3자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제3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시에 그 제3자가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태아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를 가진 친구에게 아기용품을 사줬을 때 그 아기용품은 요 장차 태어날 아기 거잖아요. 근데 그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즉 현존하지 않고, 그 아기는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태아나 설립중 법인을 위한 법인도 설립중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전에 제3자가 권리가 생기려면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그러죠.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가, 권리가 수익자에게 발생하려면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당연히 현존 특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현존 특정될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권리가 생길 때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되겠죠. 제3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보통이지만 오로지 채권은 아닙니다. 물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을이 갑에게 돈 주면서 물건은 병에게 갖다 줘라. 그죠? 그럼 병은 물건을 취득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 받지 말아라. 을이 알았다. 그러면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아. 그죠? 이런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대원칙, 권리 취득. 두 번째, 의무 면제. 세 번째, 아까 주택 분양 보증처럼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 이런 것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력.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막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권리라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 속담 중에 평안감사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함흥감사인가 평안감사인가. 뭐 하여튼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권리라 하더라도 병한테 권리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539조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생깁니다. 이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입니다. 낙약자입니다. 요약자 아닙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 수익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 라는 약정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즉,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자, 이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하죠. 그리고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니까 뭐예요?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권리.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나오면 양도 상속할 수 있죠. 대위 대리 할 수 있죠. 대위 대리 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수익의 의사 표시하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는 이행을 할 수가 없죠. 이행을 못하니 갑으로부터 물건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생관계인데 병의 수익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540조에서 채무자 즉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이익을 누릴 것이냐. 향수라는 건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권리 너 취득할 거냐의 여부의 확답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계약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자, 이때 제3자가 확답을 해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확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익 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비슷한 거 무권 내려서 봤죠. 최고했는데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였고요. 여기는 도달주의죠. 을이 받지 못한 거니까. 병이 제3자가 바라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을이 받지 못한 때니까 도달주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최고권이 따로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3자의 지위.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요약자나 낙약자는 당연히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1억을 줘라 했다가 5천만 원만 줘라 라고 변경시킬 수도 있고 주지 말아라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이 당사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합의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갑과 을이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가 미리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약정했어요. 이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는 기억. 제3자 수익의사 표시 후, 즉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적어도 합의로 제3자의 권리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 해제, 그냥 해제가 아니고요. 합의 해제하더라도 그 합의 해제는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물론 당사자가, 요약자와 낙약자가 미리 제3자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약정할 수 있어. 그걸 미리 유보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소멸시킬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니은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어요. 근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낙약자의 채무 불행이죠. 자, 이때 해제를 누가 하는가? 요약자가 합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가 해지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제3자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낙약자의 동의는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이 제3자 권리는 소멸합니다. 좀 전에 제3자 수익의 의사 표시 후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의로 못한다. 합의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요약자가 제3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부득 제3자 권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을이 병에게 이미 줄 게 있더라. 예를 들어서 대금 1억인데 5천만 원을 준 상태다. 근데 나머지 5천을 주지 않고 있다. 을이.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계약이 해제되면요.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즉, 주고받은 것을 돌려받고 돌려줘야 돼. 그럼 당연히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을은 병에게 지급한 5천 반환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 5천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병에게 청구하느냐?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유는 원상회복 의무나 부당이득 반환 이거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낙약자 을이 이미 제3자 병에게 중도금 따위를 지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갑에게 반환을 구해라. 병에게 반환 구하지 말고.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밑에 얘가 있죠. 갑을병사의 순차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미등기 전매. 을이 병에게 지시합니다. 갑에게 돈 주라고. 그러면 을이 요약자가 되고 병이 낙약자가 되고 갑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을병사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낙약자 병이 갑에게 지급한 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갑을병사의 순차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병이 대금을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했을 때 병이 낙약자, 을이 요약자, 갑이 수익자 이런 상황에서 을병사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을 때 제3자는 뭐 할 수 있냐 그럼? 제3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배상하는 거예요. 자, 낙약자는 누구한테 이행을 했어야 돼? 제3자에게 이행을 했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요놈한테 손해가 생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수익자 권리 소멸한다 그랬죠. 즉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가 보호가 돼요.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권리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까다로운 거. 이 사기강박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는 상태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또는 낙약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하면 당연히 상대방 사기강박이니까 110조 1항이 적용이 돼서 요약자나 낙약자는 취소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자가 요약자를 또는 수익자가 낙약자를 사기강박하면 이때는 이게 제3자의 사기강박이 되는 거예요.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해서 요약자가 낙약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이 요약자는 낙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 2항. 110조 2항의 제3자가 누구예요?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그 제3자를 말하는 거죠. 기억력 구별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 계약이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110조 3항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 제3자, 이 수익자 얘가 이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된다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그 수익자는 그 제3자 보호규정이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되었을 때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이 선의의 수익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이 선의의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기 강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제3자의 지위를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계약 총론 마지막 해지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